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캐나다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케메코코프, 티커는 CCJ입니다.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좀 있긴 했지만 저희는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 너머에 있는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케메코를 둘러싼 여러 층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시적인 부분부터 거시적인 환경까지 아주 흥미롭게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메코. 이제는 뭐 단순히 우라늄만 캐는 그런 회사가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판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케메코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기회들, 또 반대로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산업 전체, 또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케메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 웨스팅하우스 인수 같은 큰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전략적인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라는 기업, 그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예전에는 사실 뭐랄까 그냥 우라늄 파는 회사 이 정도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평가들에 보면 종합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뭔가 변모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수사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네. 그건 뭐 확실히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니에요. 그 변화의 결과가 최근 재무 실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걸 보면 2025년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시장 예상을 꽤 큰 폭으로 뛰어넘었고요. 순이익 역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대략 한 8억 8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한 3억 2천만 달러 수준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작은 변화는 아니죠. 와, 8억 8천만 달러 매출에 3억 2천만 달러 순이익이라 상당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라늄 가격이 올라서 그런 효과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우라늄 가격 상승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실제로 우라늄 평균 판매 가격 ASP가 계속 오르면서 회사가 2025년 가격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그 부분도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부분이 함께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로 봐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시장 환경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실적이 잠깐 반짝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구조적인 변화, 실적 개선 이상의 무언가, 그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재무 성과 자체도 물론 중요하죠. 현재 우라늄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 케메코의 운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이 기업의 체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 그게 바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웨스팅하우스. 나왔네요. 지분 49% 인수. 이게 정말 작년에 큰 뉴스였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설계나 인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에서는 뭐 거의 글로벌 탑티어 기업인데 이걸 케메코가 품에 안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가요? 그냥 사업 영역을 좀 넓혔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걸 두고 많은 분석가들이 신의 한 수였다, 혹은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평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 영역 확장을 넘어서요, 케메코라는 기업의 위상 자체를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린 움직임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케메코가 주로 우라늄이라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부터 시작해서 건설 지원, 운영 중 유지 보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연료 서비스까지 사실상 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산업의 가치사슬 거의 전반을 아우르게 된 겁니다. 이걸 보통 수직통합이라고 부르죠. 수직통합. 그러니까 광산에서 캐낸 우라늄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원전 운영 서비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이게 가져오는 구체적인 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다 할 수 있다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위험 분산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 이점은 말씀하신 대로 위험 분산입니다. 우라늄 가격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원자재 시장이니까요. 여기에만 의존하면 기업 실적도 덩달아서 출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영위하는 원전 서비스나 기술 라이선스 사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흐름을 제공합니다. 계약 기반으로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서비스 계약은 보통 장기로 맺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케미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의 안정성이 훨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변동성에 대한 완충 장치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군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하나 더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이점은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케미코가 가진 세계적인 수준의 우라늄 공급 능력과 웨스팅하우스가 가진 원전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원전 건설부터 연료 공급, 운영 지원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겠네요. 여기저기 알아볼 필요 없이 케메코 하나랑 이야기하면 다 해결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거나 모방하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가 되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 웨스팅하우스 부문이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하더라고요. 특히 체코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적 재산권, IP 수익 같은 게 발생하면서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 무려 244%나 급증했다고 나와요. 이게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폴란드나 영국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대규모 신규 원전 프로젝트들이 예정되어 있거나 논의 중이거든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실은 당연히 케메코에게도 돌아오겠죠. 와, 폴란드, 영국 신규 원전까지 생각보다 판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케메코를 더 이상 단순한 우라늄 가격의 등락에만 투자하는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자력 산업 전체의 성장 파일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훨씬 더 복합적이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그 경제적 해자를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이 향후 1년 목표 주가를 111달러 이상으로 꽤 높게 제시하는 배경에도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와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깊게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정말 단순한 광산업체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원자력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강자로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한 수직 통합 전략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볼까요? 케메코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환경 자체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정말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가요? 과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사실 좀 침체기였잖아요. 네, 확실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의 충격이 컸고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반대 여론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탄소 중립이 글로벌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원자력이라는 인식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 역할은 원자력이 가장 확실하다는 평가가 많죠.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한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어쩌면 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AI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AI와 원자력이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나 자율주행, 각종 AI 기반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겠죠. 그게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바로 그 데이터 센터들이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필요한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폭증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전력 소비량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력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AI 서비스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AI의 발전과 확산이 필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그리고 극도로 안정적인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해야 하잖아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규모의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아직 간헐성 문제가 있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ESS도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가 있고요. 수력은 입지제약이 트고 결국 남는 건 원자력밖에 없네요. 그렇죠. 물론 다른 기술들도 계속 발전하겠지만 현재로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는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혁명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투자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와, 이게 그냥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으로도 나타나고 있군요. 자료를 보니까 세계 원자력 협회 같은 기관에서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우라늄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또 작년에 열렸던 COP28 기후변화 협력 당사국 총회에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0여 개 국가가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자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고 나오네요.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나 유행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강력한 수요 동력은 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케메코처럼 이 산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구조적인 성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정말 탄탄하고 강력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AI 혁명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원자력의 필요성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수요만 있는 게 아니죠. 공급은 어떤가요? 아무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기고 가격만 오르다가 성장이 막힐 수도 있을 텐데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이 우라늄 공급 상황이 생각보다 꽤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라늄 시장과 원자력 산업 전체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수요 전망은 아주 밝은데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수년간, 특히 유가가 낮았던 시기에 신규 우라늄 광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우라늄 가격이 낮으니까 굳이 돈 들여서 새로운 광산을 개발할 유인이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라늄 광산이라는 게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바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탐사부터 시작해서 실제 상업 생산까지 들어가려면 보통 10년 이상, 길게는 15년까지도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신규 대형 광산에서 나오는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10년, 15년. 와, 정말 오래 걸리네요. 그럼 기존에 운영되던 광산들은 어떤가요? 거기서 생산량을 늘리면 안 되나요? 기존 광산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광산들이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요. 채굴하기 쉬운 고품위 광맥은 이미 많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우라늄을 채굴하려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거나 더 어려운 기술을 써야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효율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WNA 같은 기관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 그러니까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기존 광산들의 생산량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2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기존 공급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수급 불균형인데요. 자료에서도 WNA가 상당한 격차, significant cap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네, 기본적인 수급 논리만 봐도 우라늄 가격에는 강력한 상승 압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건 주로 러시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러시아가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우라늄 광산 생산량 자체만 보면 러시아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농축 과정입니다. 우라늄을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려면 농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설비 용량의 약 40% 정도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40%? 와, 거의 절반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에너지 분야에서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에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당장 시행하면 미국 내 원전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망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거죠. 이건 카메코 같은 비러시아권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러시아 물량이 시장에서 빠지거나 제한되면 그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역설적으로 캐나다에 기반을 둔 케메코에게는 엄청난 반사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셈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라늄 및 핵연료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기업이 바로 케메코인 거죠. 왜죠? 캐나다에 있어서인가요? 네, 일단 캐나다라는 국가 자체가 서방 세계의 핵심 동맹국이고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케메코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고품위 우라늄 광산을 캐나다 내에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한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해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제조 역량까지 갖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탈러시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들이 케메코를 탈러시아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주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리스크가 오히려 케메코의 전략적 가치를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자료를 보면 러시아 외에 다른 주요 생산국들의 불안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던데요.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전 세계의 우라늄 공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만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잠재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니제르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과거 쿠데타 같은 정치적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라늄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던 사례도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생산량만 보면 세계 1위지만 내륙 국가인데다 물류 운송 경로가 러시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니제르나 나미비아 같은 아프리카 주요 생산국들도 정치적 불안정성이나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항상 잠재되어 있고요. 이런 다른 주요 생산국들의 불안정성은 결국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캐나다처럼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공급처, 즉 케메코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순히 우라늄 매장량이 많다는 것 이상으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자라는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요 측면의 강력한 성장 스토리와 더불어 공급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부족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케메코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수엇 분석 틀을 이용해서 케메코의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거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강점은 역시 세계 최대 수준의 고품위 우라늄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건 케메코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강점으로는 앞서 길게 설명드렸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한 성공적인 수직 계열화 달성. 이걸 빼놓을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캐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 이것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최근 실적 개선에서 보듯이 상당히 견고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네, 네 가지 강점 명확하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 위크니시스는 뭐가 있을까요? 모든 기업이 강점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약점으로는 첫째, 아무리 수직 통합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원자재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상 우라늄 가격 변동성에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건 구조적인 한계라고 봐야겠죠. 둘째로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담, 예를 들어 과매수 신호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가격 변동성과 단기 과열 가능성 이해됩니다. 자, 그럼 외부 환경 요인으로 넘어가서 기회, opportunities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앞서 많이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요. 네, 기회 요인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변화된 우호적인 산업 환경과 특히 AI 혁명이 촉발하는 막대한 규모의 신규 전력 수요 증가,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기회 요인이죠.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서방 국가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케메코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입니다. 칼 러시아 수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구조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망 재편 수혜, 이 두 가지가 핵심 기회로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협 요인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예상치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깊어질 경우 산업 전반의 에너지 수요 자체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자력 산업도 피해가기 어렵겠죠. 둘째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또 다른 대형 원전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크게 불거진다면 원자력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잠재되어 있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웨스팅하우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들이 각국의 정치적, 규제적 이슈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경기 침체 가능성, 원전 안전 이슈 재부각, 신규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이 세 가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수업 분석을 통해 케메코를 둘러싼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케메코의 주가 흐름이나 기업 가치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자료에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불케이스 시나리오로 보면요. AI 성장이 현재 예상보다 더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라늄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 부족은 심화되면서 우라늄 가격이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겠죠.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극대화된다면 케메코의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주가도 역사적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긍정적인 요인들이 맞아떨어지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중립적인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가 논의했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 상태가 급격하게 해소되지는 않고 완만하게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도 꾸준히 진행되고요. 이 경우 케메코는 폭발적이진 않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꾸준히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 역시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 베이스 케이스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현재의 긍정적인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어떤 상황을 가정하나요? 베어 케이스는 우리가 앞서 위험 요인으로 짚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닥쳐서 에너지 수요 자체가 크게 위축되거나 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초대형 우라늄 광산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공급 부족 우려가 단번에 해소되는 경우, 가능성은 낮겠지만요. 혹은 다시 한번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불거져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라늄 가격도 하락 압력을 받고 케메코의 실적과 주가 모두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 중립, 부정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들어보니 결국 앞으로 AI 발전 속도, 신규 원전 건설 동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케메코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수정 구슬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데 아주 유용한 생각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 미래는 아마 이 세 가지 시나리오들이 어느 정도 혼합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중요한 것은 각 시나리오를 움직이는 핵심 동인, 드라이버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 변화를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을 처음부터 쭉 따라와 보니 카메코라는 기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단순히 우라늄을 파는 원자재 기업이 아니라 AI 혁명이라는 기술적 변화, 탈탄소화라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지정학적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들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핵심 플레이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의 오르내림보다는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가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좀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 차례 강조했던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해 구축한 그 원자력 가치 사슬 통합 능력은 케메코에게 다른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캐나다에 기반을 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라는 케메코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결국 그것인 것 같습니다. 케메코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우라늄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선도 기업 중 하나의 장기적인 성장에 동참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끝맺을까 합니다. 자료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었듯이 AI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에너지 수요가 창출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각국 정부의 복잡한 규제 문제나 혹은 실제 원전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인력적 역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만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속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이 과연 케메코와 같은 기존의 강력한 플레이어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공급 병목 현상, 즉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신규 건설이 더뎌짐으로써 기존에 운영 중인 원전 설비의 가치, 그리고 그 설비의 필수적인 핵연료와 유지보수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웨스팅하우스를 품은 케메코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이 앞으로 펼쳐질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미코코프 CCJ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에너지 시장의 동향과 그 안에서 케미코라는 기업이 가진 다층적인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알차고 흥미로운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